네, 달러 원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500원을 돌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올 정도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 전체 그리고 금융시장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최영호 소장 나오셨고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김동섭 대표,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어바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 우리 외환시장 보시면서 불안하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당국자들의 잇따른 구두 개입부터 환율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잇따른 조치들이 나왔습니다. 그 조치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접어가는 모습인데 이제 IMF 때도 800원에서 1,900원 갔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도 930원에서 1,570원 다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에 좀 우리가 좀 과다하게 좀 바라봤는데 쭉 올라오는 과정을 보면 1,390원에서 저지선이 한번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네. 그다음에 1,420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저지선이 형성되는 줄은 안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경상고지 수지 흑자는 지금 29개월째 최장으로 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두 가지의 문제로 이 지금 환율이 조금 불안해진 게 뭐냐면 서학개미들이 외국에 나가는 돈이 지금 들어오는 돈의 4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달러에 대해서.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 하도 투자를 하라 그러니까 경상수지흑자에서 달러 쌓아놓은 거를요 원화로 바꾸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보니까 이게 다른 변수로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근본적으로 원화 달러의 수급 관계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1,500까지 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보면은 1,420원에서 1,450원까지 우리가 견딜 수는 있으니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겠다.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이거를 외적인 변수들을 자꾸만 집어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를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많이 벌어온 이 달러를 하나로 지금 환전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오늘부터는 좀 풀릴 게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대규모 투자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우리가 1,500선 이 부분들은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달러 강세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좀 글로벌 트렌드처럼 굳어져요. 아시아 통화 대비 다 달러는 강세였으니까.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 보면 또 99 쪽으로 내려오면서 달러 강세 때문에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오르나 또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졌어요? 원인 어디 있다고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달러 지수랑 그 아시아 통화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로화 대비로서는 달러 약세는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유로화가 한 10% 강세, 미국 달러는 반면에 이제 유로화 대비 10% 약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방향성이 7월 초까지는 아시아 통화, 우리나라 통화 포함해서 다 같이 오다가 7월 초 이후로는 일본 엔화가 약세, 또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대만 달러도 약세. 대표적으로 미국과 수출 같이 하는 미국의 대미 수출이 많은 국가들의 환이 다 약세를 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결국은 그 당시에 최근 7월과 지금까지 사이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됐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사실은 기축통화 중에 하나인 일본 엔화가 약세를 주도했다라는 거. 거기에 따라서 끌려 올라간 측면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말씀 주셨던 이제 10월 달, 11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통화가 유난히 더 약세를 보였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아시아 통화 내에서도 최고로 약세를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서학개미들의 폭발적인
미국 투자. 정말로 월별로 제 기억으로 대략 한 250억 달러 정도 전후로 투자를 하다가 10월 들어선 제 기억에 450억 달러. 그리고 11월 들어서도 지난주 초중반까지만 해도 거의 110억 달러 뭐 이렇게까지 엄청난 투자를 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약해졌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서학개미들의 이제 해외 나들이가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일단 재료에 우선한다고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지금 단기간에 달러 수요가 특히 미국 투자 수요가 급증한 것이 우리 원화 약세가 두드러져 보이게 된 원인이라고 보일 것 같고요. 확실히 구두 개입 정도에도 이렇게 진압이 되는 걸 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시장이 소위 이제 고점 논란, 그러니까 AI 법을 포함해서 고점 논란이 있고 미국 투자자들조차도 조금은 자신감을 잃어간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서학개미들이 지금 1년 동안 엄청 잘해왔습니다. 사실은 외화벌이 역군이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지금 평가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돈을 좀 많이 벌어놨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엄청난 우상향이 있지 않는 한 서학개미들도 일정 부분 이 시즌이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이와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서학개미발 원화 약세의 힘은 확실히 좀 약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율 수준만 놓고 보면 1,400원 초반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1,450원 넘으니까 확실히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많이 팔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항상 시장에 들어올 때 환율이 높은 가격에서 들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가면 팔아서 환율이 강세가 되면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팔아가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환차손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왔을 때 가격 대비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도 결국 물건을 팔아서 나가야 되는 거. 그동안 이익에 대한 부분을 지키기 위한 과정. 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환율이 우리나라가 계속 고평가 되는,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거를 이제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일 거다. 특히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미국으로 200억 달러를 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출을요. 네. 그러면 계산해보니까 산술적으로 월 한 18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말이 18억 달러지 18억 달러의 매수세가 항상 대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인 게임으로서도 환율은 계속 저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에 대한 것보다는 그 가격이 올랐을 때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할 건가 그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더 답일 거다. 오히려 저는 심리적인 게임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투자가들이 그걸 인정할 때 그때 환율이 더 안정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먼저 질문 드릴게요. 환율 그 200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묶었고 지금 정부 입장은 그거거든요. 시장에서 달러 매수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외화 자산 갖다가 운용해서 운용 수익 가지고 대부분을 메꾼다. 뭐 나머지 좀 부족분은 국채 발행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미국 현지에서 국채 발행. 이런 식으로 외환 시장 충격을 좀 덜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우려가 크다고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심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100% 신뢰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신뢰하는 시간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환율이 뭐 자율반등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 위 고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건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황을 해봤지만 현실에 닥쳤을 때 그 상황 변화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환율이 얼마나 될 건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고의 고비가 환율에 이제 앞으로 이제 FOMC가 한 번 남았잖아요. 예. 그때 금리를 동결했을 경우에 환율 상승에 이 뭐 도화선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거 외에는 지금 우리 내부적인 일이지 외부적인 그런 변수가 이렇게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이벤트는 앞으로의 FOMC 동결이냐 인하냐 거기에 잘 보셔야 되고 동결이 있을 때는 이 환율이 올라갈 확률은 조금 있습니다. FOMC에서 만약에 동결을 결정하게 될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 금통위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금리 완화 기조를 재검토할 것처럼 발언하면서 이게 지금 사실 국고채 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금리가 완화 기조가 또 이상하게 재검토되는 분위기네요. 환율의 압박 요인이 되지 않겠어요? 일차적으로 뭐 사실 이론적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두 양국 간의 그 환율의 방향성은 그 금리 차가 결정한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가 강하고 금리가 낮은 나라의 통화가 약한 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이제 4.15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3% 전후 왔다 갔다 지금 근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3% 좀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전에는 엄청 벌어졌다가 이제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최근 한두 달 사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근데 지금 미국의 방향성 자체는 지금 소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FOMC에서 동결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미국의 또 국채 발행이 내년에 장기물이 많아진다고 하면 10년물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다 알려진 좀 재료고 네. 우리나라 금리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그 폭이 지금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약세로 가야 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으로 갈수록 이제 그 소위 그 달러 스마일의 이론 창시자 그분이 얼마 전에도 이제 리포트를 냈던데 그분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달러가 한 14년 생각보다 강세를 오래 보였는데 네. 이제는 피크아웃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 대략 달러 지수 기준으로 한 7% 빠져서 끝날 거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그 정도는 또 약세를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확실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내년엔 좀 약화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자산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성장률도 성장률이지만 실물 성장률, 소위 이제 자산 시장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달러의 수요가 좀 더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년 연속으로 쭉 내려간다면 그러면 미국의 달러 자체가 좀 약화되면 나머지 통화는 강세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막 지금 1,500원, 1,700원 뭐 일부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 저는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원하는 좀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더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변수가 안 됩니까? 일본 신임 내각은 지금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추구한다.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다 그걸 멈췄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갈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엔화에 지금 동조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아무래도 동조된다고 봐야죠.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환율이 어디까지 간다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엔화가 과거에 160일엔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차트상으로는 160일엔이 보여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장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도 민감하고 뭐 산업 상황에 대해 민감하긴 하지만 사실 기술적 분석상으로의 움직임 공간을 열어놓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상으로는 엔화도 160일엔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접어들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정말 뭐 1,670원에 1,700원이 보이는 거는 뭐 사실이니까 그건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언급했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간다 안 간다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최악의 순간까지는 항상 생각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엔화 같은 경우도 1,160이라니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너무 좋게만 볼 게 아니라 사례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것이 더 현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투자가들이 너무 그 환율에 지나치게 사실 요즘 재미난 게 있어요. 시장을 보면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요.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주가가 오를 때 시장 입장에 주가가 오르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오르니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상황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어요. 상황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요 근래 무슨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환율이 내리면 주가가 내리는 묘한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시장에서는 환율이 오르기를 바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경제 상황 쪽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핫해지면 또 그건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엔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올라오지만 주가는 아주 견조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받아들이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근데 원화하고 엔화는요 2021년 이후에 동조화율이요 0.97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이 만점이죠? 예, 1이 만점이에요. 네.
거기다가 환율은 0.8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엔화입니다. 달러보다 더 지금 뭐 그거 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2025년도에 엔화가 점차 강세를 보인다는 게 다들 지금 전망이고 또 일본은행에서는 기축 정책의 전환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감안했을 때 보면은 지금 미일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 여기가 140억 정도로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도 환율은 비슷하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나리오 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달러 원화나 환율 보시는 것도 더불어서 N달러 환율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투자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N달러가 지금 154엔. 달러당 엔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사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오른 거에 저 달러와 일본 엔 환율 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작용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동조화가 왜 일어나냐를 보면은 자기 나라 통화만으로 해지가 안 될 때 이제 근처에 유사하게 움직이는 통화를 잡았고 그걸로 이제 소위 이제 통화로 해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엔화가 약세가 되면 그것 때문에 원화도 따라서 이제 같이 약해지는. 거기에 사실은 초반에는 대만 달러 때문에 또 우리가 한때 강세가 하고 약세가 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삼국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네. 우리가 봐야 될 건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수급과 관련된 이슈고 대략적으로 일본 재무부가 그 소위 워닝 딱 어느 시점 오면 우린 개입한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160엔이에요 달러당. 그래서 그 정도 들어오면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와서 확 시장을 그러니까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카이치 총리가 제2의 아베로 똑같은 정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최대 변수는 아베 때는 물가 상승이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네. 지금 일본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일본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거기 2% 중후반대거든요. 일본이 인플레이션 걱정한다니까 되게 낯설긴 하네요. 지금 우리가 이제 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네. 30년물 기준으로 일본 금리가 중국보다 높습니다. 그럼 올려는 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카이치 총리도 생각해 보면 다 표로 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정치인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불만을 끝까지 모른 척하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 성장한다는 것도 일본 국민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160엔대까지 그냥 내비둔다. 그리고 그걸 그 이상을 유지하려고 한다. 미국도 원치 않지만 일본 내에서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본 재무부가 늘 거기에 항상 개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대로 놓고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역설적인 그러한 이제 또 압력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압력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내비두면은 우리가 봤는데 그 영국에서 봤습니다. 최단기 총리라고 하는 리즈 트러스트 그때 엄청나게 바보 같은 짓 하면서 그러니까 영국 파운드와 박살나고 네. 그다음에 금리 폭등하고 재정 적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한번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또 의원 내각제라는 건 또 언제든지 소위 총리가 바뀔 수 있는 그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초기에 상당히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초강수로 좀 나오고 있긴 한데 그 결과가 본인의 그러한 그 소위 지지율에 도움이 되면 다행이지만 지금의 방향성은 결코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엔화 약세를 지속할 거다. 이것이 그 명제가 지속 가능한 명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스카페센트 미 재무장관이 네. 일본 향해서 금리 올려야 된다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미국 압박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민감한 정도가 아니죠. 뭐 바로.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어디까지 그거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그러니까 옌 가치가 9개월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계속 지금 여기는 2024년도에 0.25 지금 단기 정책 금리로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지금 뭐 얘기한 게 다카이치가 지금 아베노믹스의 신봉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재정적으로 풀어갖고 뭘 하려 그러는데 이 엔화 강세가 굉장히 이렇다면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에 어떻게 되나? 우리는 또 원화가 이제 동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강세로 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은 분명히 한 번은 내년 초에는 시도를 해볼 상황이라고 보면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어떤 제스처는 분명히 취할 것 같은 그런 정치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금 붙어 있어요. 원화하고 엔화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뭐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네. 일단 미국 금리와 일본의 엔화의 금리가 이제 조금 격차가 줄어드는 부분까지는 가야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가볼까요? 최근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창현 총재가 금리 인하 기조를 조금 제거해 보겠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이게 사실 국고채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이 나타났어요. 금리가 내려가야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데 금리가 안 내리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니까 이게 갑자기 또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저는 그 뉴스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면 안 되지만 네. 주식시장에 불났으면 부채질 해야죠. 휘발유 뿌리고 아니 굳이 이렇게 분위기를 냉각시킬 발언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피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자기 소신이 있어도 피해가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가계부채, 뭐 집값의 급등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집값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정책을 묶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사실 그 전에 집을 샀던 사람들이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대출 금리를 낮춰서 그 부분을 소비를 증가시키게 하는 방법 아니면 그 가게가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자를 줄여서 그걸로 원금을 갚게 해준다든가 또 아이들 교육비가 덜 들어가거든요 요즘은요. 이제 그런 걸 좀 풀어줘야 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5천, 7,500 얘기하는 이런 판국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상황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라는 분위기. 연준이 항상 그러거든요. 성명서 발표할 때 비둘기적 발언을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그래 연준은 좋아 이렇게 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뭐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인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아쉬움이었다. 저는 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저렇게 먼저 이렇게 자락을 까시는 게 네. 2주 후에 내년도 경제 전망치가 새롭게 나옵니다. 네. 그게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지금 뭐 얘기하는 매파적 이런 구조로 갈 거냐 여기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의 명분을 쌓는 그런 과정이지. 그래서 27일 날 수중 경제 전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만 과연 이게 진심으로 말하신 거냐 아니면 토대를 만든 거냐 나올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환율이라든가 이런 경제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급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27일까지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때 해석이 맞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송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행에서는 이창용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오해다 이제 급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단 말이죠. 당황하신 것 같죠? 네,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파니까. 예,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그 국제 선물 갖고 플레이한 거기 때문에 이제 실물 갖고 사고 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은 대부분 채권 갖고 할 때 그 롱숏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채를 선물을 팔면 그러니까 기존의 현물은 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안에 차익을 갖고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니까 사실은 국채 선물에서 숏을 쳐서 거기서 뭔가 이익을 내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마치 이제 그 하는 총재의 말 때문에 외국인들이 다 도망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뭐랄까 가십거리는 될지언정 그것이 방향성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내년 4월, 5월에 올해 4월에 시작하려고 했다가 내년 4월로 미뤄진 우리가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가 편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4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선침해가 조금 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빠져나갈 자금도 있겠지만 들어올 자금도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채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국채 발행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금을 얼마나 받아줄 거냐 먼저 이런 이슈를 걱정들 하실 텐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건 원달러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그 수수료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우리가 늘 높기 때문에 거기서 네. 많이 돈들을 남깁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 자체보다는 사실은 늘 달러 수요가 많은 것에서 남는 프리미엄 이것 자체가 그 금리 차이를 극복하고 남을 정도로 남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는 여전히 잘 들어올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수급에서 엄청난 뭐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렇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잘 나가다가 4,200 딱 돌파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 조정받기 시작해서 출렁거림이 상당히 심하단 말이죠. 참 희한하게 그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고생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는 전망치 밴드를 보면 되게 천차만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맞다고 봐야 돼요? 중간 정도 보면 돼요? 사실은 주식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올라가요. 우상향이거든요. 내려오진 않아요. 조정을 줘도. 그러니까 그들이 제시한 게 다 틀렸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현재의 위점. 현재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시장 주도주의 수급을 보면 개인이 몰려가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개인이 몰려가면 그게 항상 일단 그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이 나와요. 그러니까 개미가 들어가면 털어내는 작업이 왜 나오냐. 주식이 10개가 있으면요. 10개를 10명이 가지고 있으면 주식이 절대 안 가요. 항상 4-5명이 가지고 있어야 주식은 가는 거예요. 수급과 공급의 논리에 의거든요. 개인들이 지금 잘 올라올 때 팔고 내려올 때 사고 잘하다가 갑자기 막 몰려들었거든요. 네. 그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다 같이 갈 수는 없는데 너무 뭐 힘들어 이런 거죠. 왜냐하면 비행기도 무게가 너무 높으면 비행기가 안 뜹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따라붙은 자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약간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 상승 이격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격을 돌파하면 엄청 가지만 이격을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작아요. 이럴 때는 이제 이격 벌리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정이 들어오고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 조정만 줘서 이격을 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자태 같은 경우에는 AI 버블이 터지는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마이클 버리가 AI 수명주기가 얘기를 하면서 뭐 과소개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어요. 그럼 주도주를 터치하는 발언이 나오는 때는 조금 위험하다. 주도주 외의 종목을 건드려서 상관없는데 주도주가 그런다. 그러면 주도주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현명한 투자의 대응 전략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 그들이 제시한 거 언젠가 간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 모드를 가져봐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4천 넘는 데는 반도체가 쫙 끌고 왔잖아요. 주연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더 올라가려면 다른 그 업종들이 쳐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욕구인 것 같고 지금 85년 이후에 지금 뭐 이렇게 40년 만에 이 대세장이 지금 왔다는 평가들을 많이 지금 하시는데 사실 84년도 4월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도 코스피 뭐 10% 이상 이제 뭐 12% 넘고서 하락 조정 기간이 한 1개월 이상 됐어요. 네. 그러지만 그 다음에 급반등하면서 올라가는 자세를 했거든요. 딱 그 기간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연 조연이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로만 해도 앞으로 9%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여력이 있다는 게 다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제는 반도체만으로 안 되고 전체가 같이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밴드가 너무 커지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져요. 송 대표님. 네. 왜 이렇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 하는데 증권사들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다는 뜻이죠. 뭐 영업 비밀을 그렇게 까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올라도 맞고 틀려도 내줘도 맞고 뭐 이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맞추고 싶다는 욕망이 강한 거죠. 근데 가장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연초 대비 전 세계에서 주목할 정도로 가장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사실은 이것이 이제 내년에도 같은 속도로 올라갈 거냐, 그건 아무도 그렇게 자신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미국이 좀 조정 들어가는 느낌, 특히 이제 AI와 소위 AI 주도주들이 조정받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더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는 분명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이렇게 올랐는데도 싸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싸다. 이게 싸다는 것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안 됩니다. 싸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제 싸면 기다리면, 그러니까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일단 그것을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AI 주도 또 내지는 글로벌 트렌드 뭐 이런 것에서 일정 부분 우리가 충분히 시세를 낸 이후에 우리가 나머지에 뭘 올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 자체적으로 소위 이제 배당 분리과세니 지배구조 개선이니 우리 내부적으로 뭔가를 바꿔갖고 소위 말하는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제대로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든 뭐 유럽이 어떻게 하든 중국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이거는 소위 자가 발전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일본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가 눈높이가 달라진 것에서 우리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대를 가져보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뭐 12월 초 정도에 있을 소위 이제 배당 분리과세나 뭐 이런 상법의 최종 완성형 뭐 이런 것들에 맞춰서 또 기업들이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기존의 주도주의 중심의 장세에서 이제는 좀 확산되면서 나머지 저평가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다면 네. 지금 같은 급등세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완만한 우상향을 오히려 그게 더 마음 편하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그렇죠. 이 변동성, 그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변동성을 이 소위 주린이라는 분들 들어와 보시면 지금 정신 없으실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수 중심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개별 종목을 쫓아다니는 것은 지양하시고 지수 중심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시황을 해보니까 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막 올라갈 때 아무도 얘기 안 하다가 엄청 올라가면 너도 나도 목표치를 제시하거든요. 그 순간이 꼭지예요, 항상. 항상 그랬거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뉴스를 쭉 보면서 제발 나 전망치 나오지 마라.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전망치가 계속 나와요. 근데 항상 뭐 기술적으로 그 자리가 아주 어려운 자리에서 꼭 나와요, 전망이.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시장이 잘 갈 때는 다들 조용히 해주다가 조금 이제 개인 투자가들 좀 이익이 난다 싶을 때쯤 얘기해줘야 되는데 꼭 개인들이 달려들려고 막 폼 잡고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할 때 이 장밋빛 그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도 그렇거든요. 갑자기 한 2달 전부터 전망치가 막 쏟아져요. 네, 맞아요. 외국계서도 나고요. 저는 그 순간 딱 보면서 아휴 또 이거 한동안 좀 힘들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딱 그 상황에서 주가가 밀리면서 에어벨 버블 얘기가 나오면 미국도 약간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견딜 수만 있다면 하지만 이제 그 견디는 게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이 그 타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미국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제시 리버모라고 우리 개인 투자자의 아주 원조 뭐 할아버지는 이제 장이 너무 좋아갖고 출근하는 길에 구두를 닦는데 구두 닦으시는 분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날 바로 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이렇게 했을 그게 신호다, 일종의. 예, 신호다 그러고 그날 다 팔았다는 게 그게 아주 유명한 개인 투자자의 우리 뭐 원조라고 그러는 제시 리버모가 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변동성 많이 커진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가실 그런 구간에는 있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런 네. 거가. 예를 들어서 아까 반도체 주도주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신호다. 그러면 증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는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럼 그게 뭘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나와서 명쾌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뜻밖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든지 그다음에 마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번에 팩트시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예상외로 국내에서도 미국 선박이나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도 포함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혹시 추가 재료가 될 동력은 아닙니까? 뭐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또 의외로도 더 나아진 모습인 거지 않습니까? 그건 기대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제 네. 그런 것이 더해지는 것은 상당히 뭐 당연히 또 새로운 재료가 추가됐으니 플러스가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싹 그쪽으로 휩쓸려 가기도 하시죠. 근데 네. 일단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영원히 올라가는 주가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재료를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변화도 있지만 결국은 미국 내에서의 이제 추가적인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극과 극으로 좀 갈라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뭐랄까요 지금 그러니까 좀 마음이 조급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을 좀 많이 봤던 분들은 이게 혹시 이게 99년도 후반기로 접어드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면 마지막 급등하고 급락했던 그래서 그 마지막 버블 때를 말씀하시는 그쵸. 거예요? 예, 이제 그 그걸 전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이제 AI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지금을 이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하는 그러니까 소위 시장을 좀 아는 분들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꾸로 또 우리나라를 2003년도로 또 비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003, 4년도. 그때는 우리가 소위 이제 저평가를 벗어나면서 소위 이제 필수 소비재부터 해갖고 싼 PBR 종목들이 건설주 뭐 이런 것들이 제약주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상향해갖고 2007년까지 랠리를 보였던 그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장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쯤에 있는 것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그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는 분들은 지금 변동성에 불구하고 막 달려드는 거고요. 오히려 좀 이게 우리가 이제 리레이팅 되는 그때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리레이팅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좀 충분히 여유 있게 갈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섞여 있어서 뭐가 정답인지 사실 지나봐야 합니다. 근데 적어도 확실한 거는 리레이팅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방점을 주고 싶고 다만 제발 B2 몰빵하지 마셔라. 마음 저는 제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뒤에 혹시라도 내가 틀렸을 때 기회가 많이 할 기회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에 좀 나눠서 그러니까 소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고 항상 현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거. 개인 투자자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네. 욕심을 좀 조금만 내려놓고 말씀 주신 대로 한 20-30%의 현금은 늘 갖고 가시는 게 늘 답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참 어렵긴 한데. 아니, 제가 송 대표님한테 사실 조선방산 여쭤봤는데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음 질문 뭘 해야 되지? 이게 갑자기 제가 이제 너무 멀리 가버렸나요? 이 팩트 시트를 AI에 돌려봤어요. 그래서 몇 점은 줄래 했더니 평균 점수가 85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90점 이상인 것 같은 데는 느낌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측의 스냅백이라든가 그다음에 엄격한 사후 관리 그다음에 법제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마이너스를 준 거예요? 전문가들이라든가 AI는 마이너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지금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뭐 방산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이제 투자자들에게 조선 방산 좋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 요 한미 간의 관계는 85점 정도의 점수를 내리고 있는 게 AI의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제 김대중 의원님한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동차도 이제 클리어졌잖아요. 11월 1일부로 소급 적용됩니다. MOU 체결까지 다 했으니까. 드디어 우리도 일본, 유럽과 같이 15% 자동차 관세. 그러면 대미 수출에 큰 짐을 이제 내려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자동차도 그렇게 저평가된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25%에 15% 내려왔잖아요. 근데 15%에 대한 데미지는 해소가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같이 입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죠. 최소한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본도 어떻게 있고, 해석할 거냐에 유럽도 대한 있고. 부분이라 네.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개선이 됐어요.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25%에 15% 내렸으니까 다 동등해졌어. 해가지고 다 같이 그만큼의 감안을 해야 돼라고 이제 분위기는 형성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업이 그 15% 극복하면 이익을 얼마큼 만들어낼 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 지금 개선된 심리로 주가를 어느 정도 갔지만 추세적 금리를 가려면 실적이 확실하게 그 15%를 극복했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평가된 건 확실하지만 시장 투자가들은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일단 뭐 자동차가 시장의 대세로 뭐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지 않을지는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매크로 환경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전 세계 시장의 매크로 환경은 AI다 보니까 AI를 대체할 만큼의 아주 거기에 비등한 재료가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나머지는 다 국소 상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뭐 핵잠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AI 외에 뭐 새로운 재료에 불과한 거지 그것이 전 세계의 재료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재료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자 따로 그냥 막 가지를 못해요. 그럴 수는 없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평가에 대해서는 플러스 점수를 주고 또 15%로 내려온 것도 플러스 점수 주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15% 극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그 결과치를 좀 보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김 대표님 말을 종합해 보면 결국 반도체로 돌아가네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결국 뭐 반도체로 환경이 돌아가네요.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어쩔 수 반도체 관세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최애국 대우라고 하죠. 네네. 최소한. 그럼 아마 15%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면 반도체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뭐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요 근래 삼성전자가 많이 뒤처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이잖아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과거로의 영광을 찾아온다 그러면 뭐 그 정도야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중요한 건 이제 경쟁 상황인 건데 그렇죠. 우리가 대만이랑 우리나라랑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고 그렇죠. 사실 이거는 그 마이크론 때문에도 있죠. 마이크론이 대만에 공장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칩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그 경쟁 관계, 메모리 상사들의 경쟁 관계 요거 때문에 우리가 되게 긴장했던 긴장했죠. 건데 일단 동등해졌다는 점은 네. 최소한의 리스크는 그러면 해치한 이제 거죠. 이런 얘기 다 하면 맨 끝에 남은 게 이제 AI에 HBM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까지 이제 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거는 분수령을 이렇게 엔비디아 이제 19일 날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거를 보셔야 AI 거품론도 서러지고 반도체의 상승 그 힘도 갖고 갈 거냐 이것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분명히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인데 시장은 20% 30%의 실적 뭐 이렇게 높아진 거라든가 수익률 상승한 거에 대해서 절대 만족을 안 할 거거든요. 지금은 AI 거품론이 나온 게 10년 후에도 수익성이 있느냐를 지금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로 투자하신다든가 조금 더 방향을 바꾸실 분들은 엔비디아 19일 날 실적 이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보셔야 될 거고 그걸로 방향타를 좀 잡으시는 게 지금은 연말까지 산타가 오실지 안 오실지 거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일으켰던 논쟁을 짚어볼까요? 지금 감가상각의 최소 계상을 했다는 거예요. 최소 계상이 아니죠. 과소 계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엔비디아 칩의 사용 기한이 6년이 아니라 3년? 3년 얘기하더라고요. 3년. 예. 그럼 저는 이제 그게 좀 개념이 헷갈리긴 하던데 이익을 다시 다 계산해야 된다면서요. 이익 계산이 만약에 이게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의혹이 맞다면 그럼 주가는 지금 대폭 뒤로 후퇴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숏을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이 논쟁은 원래 지금 나왔던 게 아니라 올 봄에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워낙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신경 쓰지 뿐이에요. 신경 쓰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짐 차노스라고 사실은 그 소위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매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앨런 때도 엄청 돈을 버셨고 이번에는 소위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이름이 스트래티지로 바뀌었는데 그거 또 쇼쳐갖고 엄청 또 돈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 연초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메타니 뭐 이런 데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아마존 같은 데는 원래 6년짜리를 5년으로 줄였는데 메타는 4.5년을 5.5년으로 늘린 거거든요. 감가상각 기간을.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영업하는데 샀는데 원래는 나 이거 4년 쓸 수 있어 했다가 5년 쓸 수 있어 하면은 얘 수명이 느니까 이걸 갖고 벌 수 있는 돈이 많이 나오니까 비용을 덜 잡아도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익이 더 잡히게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이제 사실은 소위 현금 흐름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다들 고민이 뭐냐면 현금 흐름이 글쎄 생각보다 이렇게 개선되는 건 아닌 것 같네. 이제 그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좀 그러니까 기술 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 얘기는 워낙 AI 그 컴퓨팅이 그 소위 말하는 정말로 극한 직업이라고 해요. 이 안에서 엄청나게 얘를 돌리기 때문에 쉬지 않고 내내 돌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2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가 풀리 돌아가면은 이게 성능이 저하되는 게 2년 안에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도 100% 가동되니까 계속 힘들어서 돌리니까 연한이 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뭐 폰을 만약에 하루 종일 통화하고 있으면 얘가 힘들겠죠. 2년 원래는 3년 4년 쓸 거 2년이면 없어질 배터리 거. 수명도 짧아지겠죠. 전반적으로 모든 게 이게 다 이게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분명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렇게 쓴 만큼 돈을 벌어들이느냐. 그 얘기의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 실적에서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해 보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줄 서갖고 사가고 있으니까 문제는 사간대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간대가 이거 갖고 돈을 버느냐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합격점을 받은 데는 아마존하고 소위 구글은 합격점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메타랑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도 살짝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오라클은 아예 박살이 나버렸죠. 지금 한 달 사이에 30% 빠졌으니까 주가가. 그리고 저기 CDS라고 그래갖고 신용 부도 수합 스프레드는 지금 한 달 사이에 35%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bp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보는 시각이 이제는 AI 투자를 상당히 첨예하게 갈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 벌지 못할 거에서 오히려 망할 기업 이렇게 구분하는데 적어도 확실한 거는 구분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조금 재미가 덜해집니다. 모두가 해피해야만 주가는 확 가지. 누가 돼? 누가 안 돼?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주가의 상승 탄력을 좀 둔화되는 건 분명 맞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사실 거기 말씀드린 HBM은 거기 어디든 다 들어가서 당연히 좋긴 한데 이 수요가 예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1인당 GPU 하나씩 가져야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 뭐 할 건데 이렇게 그 돈 비싼 거 들고 뭐 할 건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확실한 건 이제 기대 소위 기울기가 이전에는 이거였으면 이제는 조금 기울기를 좀 약화시키면서 볼 필요는 분명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주도주의 쏠림에 대한 피로감들이 이제 누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4천억 달러 이상 지금 내년도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사채 발행해야 되니까 그거 갖고 또 시장 교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지금 걱정으로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의 대세로는 이제 뭐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이제 하여튼 이 엔비디아의 19일 날 실적 발표는 뭐 이 고비를 넘어가는 굉장히 큰 징표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실적 가운데서 메타 같은 데가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캐펙스도 예전에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산업 우리 발전하고 있어 이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니네 이거 너무 대책 없이 돈 쓰는 거 아니지 이 계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거기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결국은 이제 그 칩을 사용해갖고 수익 내는 거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칩을 생산한 사람은 돈을 버니까 계속 수요가 늘어나서 뭐 수요가 미쳤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제 그걸 가져간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게 구조가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사실 전세로항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가 퀄리티 테스트를 할 때 계속 시장을 끌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공개 방송 뭐랬냐면 젠슨에게 야료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HBM을 세워서 만드는 HBM은 그 D램을 세워서 만드는 건데 D램 강자가 이걸 못 만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낭중지추라는 표현을 한번 썼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은 브로드콤이라든가 뭐 AMD라든가 그쪽 길을 열고 뭐 또 테슬라 길을 여니까 갑자기 설계부터 해가지고 생산까지 다 한다고 보잖아요. 제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저 20만 원 갔어야 되는데 이제 10만 원 거에서 되게 좀 마음이 속쓰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겠지만 다른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것만 사실이고 삼성전자는 사실 엔비디아 쪽으로 만약에 칩을 제공할 쪽으로 간다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시간적으로 한 10년, 5년 기간 이걸 한번 좀 봐야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최영호 소장님께 요거 하나만 질문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금값이
막 치솟다가 조정받다가 또 오르는 것 같다가 또 지금은 또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금값도 약간 방향성 잡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식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겁니까? 뭐 자연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제 금 매입하는 부분들이 많고 지금 저는 금값은 6,000달러까지 충분히 갈 여력들이 있고 시장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단기에는 안 되겠지만 거기까지 보시고 금값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우호적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다. 원래 근데 위험자산, 증시 같은 것들은 오르면 안전자산은 가격이 떨어지는 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기본 있는데 원칙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았단 네, 말이죠. 지금 이제 앞으로 이것도 지금 AI가 좋니 나쁘니부터 해서 쭉 가갖고 AI의 저는 정점이 어디냐 보면은 오픈 AI가 비상장이거든요. 그거 상장할 때가 피크를 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뱅크에서 거기다가 지금 돈 대고 그러는데 거기까지의 시계열로 봤을 때 네. 26년, 27년까지는 금값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AI를 통한 시장에서의 어떤 변수의 정점은 1차 정점은 찍을 것 같다. 네. 그런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됐고 최장기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이 더 커진 양상입니다. 하지만 좀 긴 호흡으로 보면 랠리 끝에 오는 조정, 또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